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56편 동령부의 영토를 회복하다. 몽골 출신 왕비인 제국대장 공주가 친정인 원나라에 행차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원나라 황실에 공녀로 바칠 나이 어린 처녀들을 차출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충렬왕 14년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공녀 차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몇 차례 더 방송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소개한 내용은 원나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공녀를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 원나라 출신의 왕비가 황실에 데려갈 선물로서 공녀를 차출한 사례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끌려간 고려의 처녀들은 원나라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공주가 공녀를 뽑아서 갈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엄마인 황후에게 갖다 주는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나라 정부에서 공녀를 요구한 경우에는 일단 고려에서는 요구받은 수만큼 일괄 이제 원나라에 보낼 텐데 이 공녀들의 일생이라는 것이 간혹 한두 명이 몽골 귀족들의 어떤 부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궁중에서 허드렛 일 하는 아주 궁녀 또 이제 허드렛 일 중에서도 좀 이렇게 심한 일을 하는 불쌍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가문에서는 딸을 그런 데 보낼 수가 없겠지요. 황제에게 공녀를 보내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엄선하지 않았을까. 네, 김순자 교수의 얘기 중에 원나라에 끌려간 공녀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공녀가 몽골 귀족의 부인이 되기도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충수강 때 공녀로 바쳐졌다가 원나라 순제의 황후가 되었던 기황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공녀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죠. 서기 1289년에 해당하는 충렬왕 15년 11월. 주상전하, 중찬 유공이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뭐하라? 지금의 중찬이 세상을 떠났다 하였느냐? 그것이 아니었고 중찬을 지내다 은퇴했던 류경공이. 오, 류경공이 결국 과인의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구나. 하하. 중찬으로 치사하였던 류경이 사망하였다. 류경은 문화연 사람인데 정당문학 류공권의 손자였다. 류공은 고종 때 과거에 합격하였고 여러 관직들을 역임하여 국자감 대사성이 되었다. 그는 사람을 잘 알아보았고 문장을 평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의 체제부터 먼저 살피고 글솜씨는 그 다음으로 여겼으며 류경의 경우에는 졸기의 분량이 상당합니다. 또한 고려사 열전편 류경전의 기사 역시 대단히 길게 편성돼 있죠. 고려의 역사에서 그가 남긴 족적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겠죠. 정치적으로 출세하게 되는 건 역시 최시무인 정권의 그 4대 집정자인 최의를 타도할 때 역시 이제 그 무인 출신인 김준하고 협조해서 최의를 죽이고 국왕에게로 이제 권력을 돌린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신이 임명이 되고 국왕 입장에서는 사실은 왕정은 복고되었지만 이 김준 같은 무인보다는 유경 같은 문인이 훨씬 더 신임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국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아주 고위직에서 상당히 평탄하게 출세 가도를 달렸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신이 되면서 이 사람은 관직 면에서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책을 두루 거칩니다. 이 류경이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그때그때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새삼 되풀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김순자 교수는 류경이 고려 조정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관장하는 지공거라는 직책을 맡았던 것이 큰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시험을 주관해서 그 이제 합격자를 뽑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합격자를 뽑은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아버지처럼 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그 평생의 동맹자 관계가 되지요. 유경은 이 지공고를 여러 번 역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휘하에 유경이 선발한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국사를 역임했다고 나옵니다. 감수국사는 이제 왕이 죽으면 실록을 편찬하는데 그 역사 편찬의 총책임자인데 보통은 시중이 맡는 직책입니다. 시중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사람이 맡는데 이거는 권력만 있다고 해서 맡을 수 있는 직책은 아니죠. 유경은 그것을 이제 다 역임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경북대 장동익 교수는 류경의 정치적 내력을 설명할 때 김방경을 빼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무반 출신의 김방경보다가 한 살 많은 사람입니다. 김방경이 중경관료 한 4품 정도 있을 때 이미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별토에 토벌에서 공을 세운 김방경이가 수사에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후진인 김방경이가 그것도 무신이 재상이 되었습니다. 섭섭한 점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방경이 무고에 의해 몽고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몰렸을 때 적극적으로 변명한 사람입니다. 공주에 나가서 꿀에 앉아가 울면서 하소연당도 하고, 몽고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외교 문서를 보내가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고려인 왕비인 정화궁주와 김방경이 반역을 음모했다는 무고를 받고서 위기에 처했을 때 조정의 모든 신료들은 원나라 황실에서 시집온 제국대장공주의 기세에 눌려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류경이 나서죠. 왕비마마, 몽골의 군사들이 사방에 주둔하고 있는 터에 어느 누가 감히 반역을 음모할 수 있다는 말이옵니까? 또한 이름도 밝히지 않는 자의 글을 어찌 믿고 사람을 벌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만일에 무기명으로 올라온 그 글을 믿고 죄 없는 사람을 벌준다면 누가 굳이 목숨을 바쳐 왕실을 돌보려 하겠사옵니까? 또한 정화공주가 왕비마마를 저주하였다고 하나 그 역시 믿을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원나라 황실에서 공주마마가 우리 고려에 시집온 뒤에 나라 사람들이 황제의 은덕에 감사하고 있는 터에 설령 정화공주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공주를 저주했다면 은덕을 배반한 화가 공주에게 되돌아갈 것이 아니옵니까? 네, 사서에는 류경이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모습으로 김방경과 정화궁주의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방경의 무죄 방면을 변론하기 위해서 10대 후반의 어린 원나라 공주 앞에 엎드려서 체면불구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이 류경의 모습이야말로 그의 넓은 도량을 웅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장동익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뒤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충렬왕 16년, 서기로는 1280년 정월, 원나라에 갔던 장군 오인영이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충렬왕은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화급한 일이 있기에 제주 신료들을 모두 모이라 한 것인가? 글쎄 말이요. 이제 내안의 반란도 평정이 됐고 모처럼 화평한 시절이 오나 했는데 또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인가? 자, 오늘 긴급하게 제추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원나라에 갔던 오인영 장군이 긴급한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주상 전하께서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 계시는데 어찌하여 전하를 보필해야 할 장수가 도중에 귀국했단 말인가? 오인영 장군은 보고를 해보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 동북방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동북방이 위험하다고? 야, 원나라의 합단적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변방을 침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합단적이라 하였는가? 합단이 누군데? 원나라 군사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원나라를 상국으로 받들고 있는데 어찌하여 원나라 군사가 우리를 친단 말인가?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듣기로 합단은 내안의 잔당이라 하였습니다. 황제가 내안을 사로잡아 죽였다 하지 않았는가? 내안을 죽이고 내안이 이끌었던 군사들도 대부분 토평을 하였으나 내안에 동조하여 일어났던 합단은 군사를 이끌고 피해 있다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동북변으로 밀고 내려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전하께서 어떤 교지를 내리셨는가? 합단의 침공에 대비하여 첨의 찬성사 홍자번과 판밀직사 정가신 두 분이 책임지고 병부에서 군사를 선발하라 하셨으며 안전을 경상도 도지휘사로, 김지숙을 전라도 도지휘사로, 송분을 충청도 도지휘사로 임명하신다는 교지를 내리셨사옵니다. 또다시 전쟁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로군. 징후가 불길합니다. 불길해요. 비록 반란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왕년의 몽골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제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웠던 군사들입니다. 이들이 일거에 밀고 내려온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본 정벌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몽골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도 고려군이 전투에 투입되기 이전에 진압이 돼서 한시름 놨나 했는데 갑자기 합단이 쳐내려올 것이라는 긴급한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 조정은 공포와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단은 무슨 나라 이름이나 종족의 이름이 아니고 몽골 제국의 장수였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몽골식 발음으로는 카단이 되는데요. 이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나얀도 한자 표기의 우리식 발음인 내안이라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합단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단이라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우선 숙명여대 홍영희 교수로부터 그 개요를 들어보기로 하죠. 나이안의 휘하 부장으로 있었고 칭기스칸의 그 둘째 동생인 카치운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의 입장에서 보면 원 황실의 일족이죠. 나이안 역시 칭기스칸 막내 동생인 태무게 오친이라고 하는 5세 손입니다. 그 사람의. 그래서 1287년 충렬왕 13년에 나이안의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이 나이안의 여당, 그러니까 그 휘하 부장인 카단이 그 막복에 반한 카이두라고 하는 해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이제 함께 이제 반기를 들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진압 이후에 다시 그래서 이제 고려의 그 동북부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내안의 반란 사건에서 반란을 주동했던 내안의 휘하 부장이 바로 합단이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그 출신 성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할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징기스칸의 그 후손들을 이야기를 할 때 네 아들이 있었죠. 조치, 차카타이, 우구데이, 톨루이. 그리고 이 톨루이의 아들이 뭐 몽케, 쿠빌라이 뭐 이렇게 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몽골의 대칸이 됐는데 징기스칸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동생이 그 카치운이라는 사람이 있고 막내 동생이 오치긴이고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자기가 개척한 그 영토를 동생과 아들들에게 분봉을 했는데 동생들에게 분봉한 지역이 지금의 만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려와 가까운 지역이고 고려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징기스칸의 동생의 후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려와 인접한 만주 지역은 본래 칭기즈칸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의 동생들 가문에게 분봉이 되었는데 몽골 제국 내에서 만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칭기즈칸의 두 동생은 카치운과 오치긴이다. 지난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쿠빌라이에게 붙잡혀 죽은 내안은 오치긴의 후손이고 내안에게 동조하여 함께 일어났던 합단은 카치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안이 합단과 더불어 몽골 제국의 동쪽인 만주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몽골의 서쪽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구데이의 손자였던 카이두가
거기 호응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쿠빌라이를 동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 내부의 권력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내부 전쟁이었다. 그런데 쿠빌라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반란 주동자인 내한과 그의 군대를 평정했던 것이다. 내한이 평정된 다음에 이 내한과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합단이 그 잔당이 되는 거죠. 이 잔당을 이끌고 고려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합단의 침략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모두 그 반쿠빌라이 세력이라고 한 점에서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단의 고려 침략에 대해서 고려도 맞서 싸워야 됐지만 쿠빌라이로서도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끝까지 쫓아가서 소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한의 반란 사건 때는 몽골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 차원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고려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데, 내한의 잔당이 일으킨 합단의 반란은 반란 세력이 군사 행동의 방향을 갑자기 고려로 잡게 되면서 고려 조정에 비상이 걸린 셈이죠. 충렬왕은 아직 원나라에 머물러 있는데 고려 조정에서는 합단의 침공에 대비해 방어군을 편성해 파견하는 등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군사 선발을 책임 맡은 첨의 찬성사 홍자번과 판밀직사 정가신이 왕을 대신해 방어군을 편성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군 만호 정수기는 배정받은 군사를 이끌고 금기산동에 주둔하도록 하라. 그리고 좌군 만호 박지량은 이천에 가서 주둔하라. 또한 한이유는 쌍성으로, 우군 만호 김헌은 환가로 가서 주둔하고, 나유는 동천으로 가서 합단의 반란 세력을 방어하도록 하라. 각자 배정받은 군사를 이끌고 주둔지를 향하여 출정하라. 금기산, 이천, 쌍성, 환가, 통천 등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고려가 이들 지역에 군사를 보내서 주둔시킨 것을 보면 합단의 군사들이 침공해올 방향과 그 경로를 어느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지명으로 설명하면 고려가 어느 방면에 군사를 포진한 셈이 될까요? 홍영희, 이익주 두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쌍성 총간부로부터 해서 영흥이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고, 철령, 고성, 통천, 지금의 강원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또 고려 동북부 연안 지역의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함경도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이북 지역이 합단이 내려오는 루트, 진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려에서 그 방어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파견한 지역을 보면은 대체로 강원도 북쪽, 함경남도 이런 지역이라서 합단의 고려 침략이 주로 함경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내려오는 이런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압록강을 건너서 그 황초령을 넘어서 강원도 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합단이 원래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대체로 만주 지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압록강 건너편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이유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쌍성에 주둔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쌍성은 원나라가 지금의 함경도 영흥에 설치했던 쌍성 총관부를 일컫습니다. 어쨌든 충렬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진행해 나갑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량이 있어야 하는데 비축된 군량이 없으니 부득이 비상수단을 써야 하겠소. 왕족은 물론이고 모든 제신과 추신들, 그리고 승지를 포함하여 각 관하의 수석 관원들은 각각 쌀 7섬씩을 군량으로 내도록 하시오. 뿐만 아니라 도성 인근에 사는 서민들도 등급에 따라 쌀을 내게 하여 동계 방수군의 군량에 충당하였다. 한편 합단군이 동북면의 국경을 넘어 침공해 올 것이라는 첩보를 고려에서 입수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5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쳐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민심이 흉흉하고 괴소문이 떠도는 등 고려사회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던 모양입니다. 급기야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 조정을 들쑤셔 놨던 것이죠. 어서들 오십시오. 지금 사정이 급합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합단적의 침공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결국 홍자번이 제추 신료들은 물론이고 은퇴한 원로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지금 동북면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오? 반란을 일으킨 합단이 군사를 이끌고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니, 국경을 넘었다고?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아니, 뭐하고 있었던 반란군이 국경을 넘어 진격해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요. 뭐 꼭 확실하다 아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령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합단의 군사들이 곧 남쪽으로 진격해올 것은 틀림없을 테니까 미리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러나 합단의 군사가 이때 국경을 넘어 침공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헛소문이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에 고려 조정이 이처럼 들썩거리는 것을 보면 그들이 몽골군 출신의 반란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대책회의에서 급기야 홍자번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적병이 국경을 넘었다면 이곳 개경까지 진격해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왕경이 유린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우리 조정이 일단 강화로 피란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마땅히 강화도로 옮겨야지요. 아니, 나도 찬성이요. 강화로 가야지. 피란을 서둘러야 돼요. 그러나 이때 강화로의 피란을 극력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첨의중찬의 벼슬을 하고 있던 허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화로 들어가 숨어있자니 아니 될 말씀이요. 지금 주상께서 원나라의 서울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런 터에 어찌 뜬 소문을 믿고서 우리 마음대로 나라의 도읍을 함부로 옮기자고 하는 것이요. 혼자 고고한 척하지 마시오. 반란군이 개경으로 밀려오면 당신이 단신으로 나가서 막아낼 것이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정녕 강화도로 피란을 가자는 데에 찬성한단 말이요. 당연히 가야지. 나도 찬성이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하다는데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난 혼자라도 남아서 개경을 지킬 것이요. 허중찬, 다른 사람들이 강화로 피란을 가자는데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요? 평소에 나라를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더니 지금은 나랏일을 오히려 그르치고 있지 않소? 섣불리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로 가지 말고 왕이 올 때까지 개경을 지키면서 기다리자는 것이 허공의 주장이었으나 최유엄 한 사람만 빼고는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공은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반란군인 합단의 군사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강화로 피란을 하자는 쪽의 여론이 압도적인데요. 그동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가 개경으로 다시 나온 이래 강화로 도읍을 옮기자는 논의를 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합단의 군사가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방어군을 편성해서 침공이 예상되는 지점에 보내 주둔을 시켰다고 했는데 뜬 소문만 듣고서도 부랴부랴 강화도로 피란을 하자고 나서는 것을 보면 고려의 방어군을 통 못 믿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도대체 고려 조정에서는 합단군의 침공을 앞두고 왜 이렇게 지레 두려워서 떠는 것일까요? 이 합단의 침략이 그 당시 고려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이 합단의 그 규모가 뭐 지금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단 사료에서는 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수만은 아니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쿠빌라이를 상대로 싸웠던 몽골 기병이거든요. 이 몽골 기병이 그대로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고려는 아마 강화 이전에 몽골과 전쟁을 했던 때의 기억이 아마 그대로 되살아났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고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맞서 싸우거나 피난을 가거나 하는 것인데 이 당시 상황에서는 아마 맞서 싸우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비록 반란군이라곤 하나 합단이 이끄는 군사는 한때 만주 벌판을 주름잡던 몽골의 정예병이었던 만큼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자 수십 년 동안 몽골의 침략에 무수한 희생을 치렀던 고려 사람들로서는 과거 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났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또한 원나라 황제의 군사에 당당히 맞서 싸우던 군대이니만큼 그 전투력도 만만치 않았겠죠. 반면에 고려의 경우에는 고려의 군사들이 강해지는 것을 쿠빌라이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원나라와 강화협정을 맺은 이후로는 전투력이 많이 약화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려 사람들에게는 몽골군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합단이 쳐들어왔던 전쟁 초기에는 겁에 질린 고려의 일부 장수들이 대적할 엄두도 내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쳐버립니다. 그 강화도 선원사로 들어간 때가 1290년이고 충렬왕 16년 10월인데 이때 이제 그 개경 방어를 맡고 있었던 송분, 그다음에 서경 방어를 맡고 있었던 정인경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어 지역을 포기하고 강화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단이 쳐들어왔다 하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 승마소에 갇히는 뭐 이런 일이 당하는데, 그만큼 그 장수들이 또는 그 지역의 방어 책임자들이 합단의 진입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충렬왕이 귀국하기 전에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미리 피란을 갔을까요? 조정에서 강화 피란에 대한 논의가 있고 난 얼마 뒤에 원나라에 가 있던 대장군 인우가 급히 고려에 와서 전하기를 왕이 나라를 비운 사이에 고려가 도읍을 다시 강화도로 옮겼다는 소문을 듣고서 원나라 황제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모자를 잡아서 원나라로 압송하라고 엄명을 내렸다라고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 듣고 강화도 피란을 극구 반대한 허공의 지혜와 식견에 탐복하였다. 합단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문이 헛소문이었고, 또한 허공이 극력 반대하는 바람에 강화도로의 피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쿠빌라이의 그러한 명령을 접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합단의 침공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고려사 저료에 올라있는 기사 한 토막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의 황제가 금자경을 베끼기 위하여 글씨 잘 쓰는 승려들을 고려에서 선발하였다. 이리하여 승려 35명을 원나라에 보냈다. 여기에서 금자경이란 금자장경을 줄인 말인데요. 불교의 경전을 악교풀에다 금박을 풀어서 베껴 쓴 것을 뜻합니다. 35명이나 되는 승려들을 고려에서 데려간 것을 보면 이 금자경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불경 얘기가 나온 김에 당시 원나라의 황제였던 쿠빌라이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동방견문록을 보면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의 종교에 대해서 흥미로운 언급을 해놓은 대목이 눈에 띕니다. 마르코 폴로에 의하면 당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나얀, 즉 내안은 기독교 신자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쿠빌라이 대칸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하느님을 믿지 않던 사라센과 유대인과 기타 많은 백성들은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온 나얀이 깃발 위에 달고 온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였고 그곳에 있던 기독교도들을 비난하였다. 봐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도인 나얀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똑똑하게 봐라! 그러자 쿠빌라이 대칸은 그곳에 있던 기독교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위로하였다. 만약 너희 하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도인 나얀을 돕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당하고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 하나님의 십자가가 올바르지 않은 나얀을 돕지 않은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다. 쿠빌라이 자신은 선이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내아는 비록 기독교도이지만 악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악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얘기죠. 자, 그건 그렇고 13세기 말엽에 몽골 제국의 황족이었던 내안이 기독교 신도였고 황제였던 쿠빌라이 역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는 아니고 동방교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는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가 일찍이 중국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었고 뭐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다 중국에서 발달한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중국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몽골족이 유교나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몽골족 출신의 쿠빌라이가 유교나 불교를 신봉했을 리가 없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중국이나 고려에서 유학자를 불러다가 유교 경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혹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고려에서 승려들을 차출해서 금자경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이익주 교수는 쿠빌라이의 그러한 사고를 중국의 법을 가지고 중국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이한법, 치한지라는 말로 풀이합니다. 한법으로서 한지를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쿠빌라이는 중국의 유학자들을 등용하기도 하고 승려들을 우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중국의 아주 그 영향력 있는 도교에 대한 그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쿠빌라이가 중국의 이런 문화를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단지 통치의 필요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모두 존중한다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몽골의 대칸일 뿐 아니라 중국 지역의 황제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갖는다고 하는 점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려의 유학자들과 고려의 승려들이 이 쿠빌라이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쿠빌라이가 고려의 유학자를 부르거나 혹은 고려의 세자를 앉혀놓고서 유교 경전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경우도 이른바 이한법, 치한지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충렬왕 16년 3월, 고려 조정에 걸출한 관료 한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로부터 호두 금패를 받아왔는데 국왕과 공주가 참석한 연회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해서 그 호두패를 빼앗기기도 했던 김주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주정은 원종 충렬왕 때 아주 대표적인 문신관료입니다. 그 집안은 아버지가 대장군까지 지냈다고 하는 걸 보면 무신 가문이었는데 김주정 자신은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반으로 개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무신 집권자였던 김준의 총애를 받아서 출세를 합니다. 이렇게 그 무신 집권자의 눈에 들어야 출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문신들의 처지였던 거죠. 그러다가 충렬왕이 즉위한 다음에 이 왕의 또 총애와 신임을 받아서 계속 그 탄탄대로를 이제 걷게 되는데요. 김주정은 필도치를 설치하고 신문색을 두도록 건의해서 행정관소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관철하기도 하는 등 능력 있는 관리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김주정에 대한 고려사의 평가가 모두 호의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벌 때 태풍으로 배가 뒤집혀서 군사들이 많이 빠져 죽었는데 김주정이 계책을 써서 건져내어 구제한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응방도감사가 되어서 매와 개를 가지고 임금의 총애를 받아 잠옷 권세를 누리기도 했다. 고려사의 김주정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침착하고 관우하며 말이 적었다. 그게 아무나 사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충렬왕과의 관계에서 김주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충렬왕 4년에 충렬왕이 쿠빌라이를 만나서 몇 가지 아주 중대한 약속을 받아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몽골 군대를 전부 철수시킨다. 다루가치를 소환한다. 또 그 당시 그 모반의 그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방경을 사면한다. 이런 그 약속이었는데 이런 약속을 얻어낸 것이 모두 김주정의 계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렬왕 16년인 서기 1290년은 고려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로 기록될 만합니다. 잃었던 영토를 20년 만에 되찾았기 때문이죠. 그해 3월 왕비인 제국대장공주와 세자를 데리고 원나라에 갔던 충렬왕이 고려로 돌아옵니다. 충렬왕이 귀국하고 난 직후에 원나라 황제인 쿠빌라이가 충렬왕에게 조서 한 통을 보내옵니다. 원나라 서신편에 보내온 황제의 조서를 가져오도록 하라. 예. 여기 있사옵니다, 주상 전하. 어디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지. 아니, 대체 이게 어찌된... 주상 전하, 황제께서 무엇라 하셨사옵니까? 우리 고려가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한 문제를 직명으로 내리기라도 하셨사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라니. 아니다. 그 반대다.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이 내용이 모두 정녕 사실이었다. 전하, 무슨 내용이 담겼기에 그리하시는지. 자, 이리 와서 이 조서를 좀 읽어봐라. 무엇을 파하고 또 무엇을 우리 고려에게 돌려준다고 하였는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라. 예, 전하. 동령부를 파할 것임. 전하, 동령부를 파하겠다 하였사옵니다. 그래, 분명히 동령부를 파하겠다고 했으렸다. 그러옵니다. 그리고 서북면의 여러 성들을 우리 고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하였사옵니다, 주상전하. 조서에 틀림없이 글이 적혀 있으렸다. 선하께서 그리도 갈망하셨는데 결국 오늘에 와서야 서경과 인근의 땅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제추 신료들을 모두 부르라.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알려야겠다. 20년 전에 최탄과 한신이 지금의 평양에 해당하는 서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몽골로 투항하면서 이 인근의 땅을 모두 몽골 조정에 바쳐버렸고, 그러자 몽골에서는 그곳에 동령부를 설치해서 직할 영역으로 다스려 왔던 것이죠. 그런데 충렬왕 16년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설치했던 동령부를 파하고 그 땅을 고려에 돌려주겠다.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쿠빌라이가 보내온 것입니다. 동령부가 설치된 것은 1270년에 원종이 그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복위하고 이러는 와중에 최탄, 한신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비령 이북을 직접 통치를 한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그 이후로 그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고려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고려와 몽골 사이의 영토와 인민에 대한 소속의 문제, 이걸 가르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나라가 강화를 했던 1259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몽골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몽골 소속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은 돌려준다. 영토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충렬왕의 부왕이었던 원종이 세자 신분이었던 1259년 기민년에 당시에 아직 황위에 오르지 않았던 쿠빌라이를 만나서 강화 협정을 맺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영토든 백성이든 침범하지 않기로 양국 간에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 강화 협정이 있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1270년에 최탄과 한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서북면의 땅을 몽골에 바쳤고, 그 자리에 몽골이 동령부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 협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원종은 물론이고 충렬왕이 즉위한 이후로도 동령부의 땅을 돌려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했던 것입니다. 동령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아서 원나라에 보낸 고려왕의 표문은 수없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폐하, 동령부는 본래 우리의 선조가 도읍을 하였던 곳입니다. 헌데 최탄 등이 반역을 한 뒤에 그 땅을 빼앗아서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려에서는 그곳에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황제 폐하, 김인년 이후에 끌려간 사람들은 돌려보내기로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최찬 등의 무리는 본국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쫓아내고 마음대로 그 땅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치란 말입니까? 네, 서기 1278년에 충렬왕이 쿠빌라이에게 보낸 표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려 측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쿠빌라이는 가타부타 일절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고려의 왕이 지극히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20년을 끌어왔는데 충렬왕 16년 3월에 느닷없이 고려에 조서를 보내서 동령부를 파하고 서북면의 땅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홍영희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쿠빌라이가 이 동령부 지역에 있던 우카이라고 하는 황실의 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일원을 우카이라고 하는 그 지배 세력이라고 하는 분봉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다음에 충렬왕의 어떤 그 친주 외교를 통한 끈질긴 협상, 요구 요청 이런 것에 아마 공로 차원에서 그 동령부 반환에 대한 것을 호의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익주 교수는 쿠빌라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합단이 고려를 침공하려는 상황에서 고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고려의 오랜 수건이었던 동령부 영토의 반환이라는 선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동령부를 설치할 그 무렵에는 몽골이 뭔가 고려를 견제할 수단을 찾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령부라고 하는 걸 따로 떼놓고 동령부와 고려를 계속 그 충돌을 일으키게 하면서 고려를 이제 견제했던 것인데, 이 무렵이 되면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판단, 이게 좀 더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럴 때 바로 이 합단의 침략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그럴 때 고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그 판단을 하면서 아주 쉽게 이 동령부가 고려의 반환이 됐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최탄 등에게 동령부 총관이라는 직책을 맡겨서 서북면의 일정 영역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충렬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부마국의 제후로서 원의 지배 질서 속에 안정적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누구를 내세워서 견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서에서는 동령부를 파했다라고 했지만 동령부를 아주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 원나라 조정에서 평양에 두었던 동령부를 압록강 넘어 만주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동령부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동령부라고 하는 관청은 이때 압록강을 넘어서 그 요양행성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남아있다가 1370년에, 이게 공민왕 19년인데요. 이성계가 그 지역을 공격을 해서, 동령부를 공격을 해서 동령부의 통치를 받고 있던 고려 사람 무려 10,000명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토보다는, 땅보다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땅은 그대로 몽골 땅으로 남겨두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이 이성교의 굉장히 큰 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나라에서 이때 동령부를 폐지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고려가 동령부를 돌려받았다는 표현도 옳지 않습니다. 원나라에서 고려의 서경에 설치했던 동령부를 파해 요양으로 옮겼고, 고려는 동령부의 옛 땅을 회복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동령부가 파하고 서북면의 여러 성을 돌려받은 뒤에 충렬왕이 맨 처음에 취한 조치가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이제 우리는 서북면의 여러 성들을 원으로부터 모두 돌려받았소. 문제는 지금까지 그 땅을 다스려오던 동령부 총관 한신 등을 어찌 처결해야 하느냐 하는 점인데, 주상 전하, 한신과 최탄 이자들은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조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내다 바친 반역의 수괴이옵니다. 그런 자는 결코 살려둬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당장 소환하여 자명에 처하시옵소서. 자명에 처하시옵소서.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합단적의 침공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그가 누구이든 가림없이 도움을 청해서 나라의 변란을 극복해야 하는 관계로. 주상 전하, 어찌 군주와 백성과 나라의 등을 돌렸던 반역자의 힘을 빌려 나라를 지키겠다 하시옵니까? 동령부 총관 한신 등을 포박하여 자명에 처하시옵소서. 자명에 처하시옵소서. 그렇게는 아니 된다 하지 않았소. 사실은 황제의 명이 있었어. 황제의 지시가 있었다는 데에야 제후국의 신료들이 더 무어라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나중에 합단의 군사들을 모두 물리치고 난 뒤의 일입니다만, 쿠빌라이는 당시 원나라 조정에 입조해 있던 고려의 세자가 귀국하려고 할 때 그 편에 옛 동령부의 총관이었던 한신 등을 딸려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고려 세자는 들으라. 이번에 돌아가는 길에 예전에 서경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한신 등을 동반해서 귀국하도록 하라. 이 사람이 비록 너희 고려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하였으나 원나라 조정에 대한 충성심이 약간이라도 있으니 크게 책망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 고려의 처지에서 보면 반역자지만 황제의 위치에서 보면 한신 등도 똑같은 신하이니 처벌을 하지 말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충렬왕은 그들을 처벌하기는커녕 합단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한신 등에게 군사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옛 동령부 총관이었던 한신과 그리고 계문비 두 사람을 대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며, 역시 동령부에서 온 현원열은 태보균에 임명하고 라공원과 이한에겐 장군의 직임을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령부 총관이었던 한신과 계문비는 대장군 계급장을 달고서 자신이 배반하고 돌아섰던 고려를 위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홍영희 교수의 얘기입니다. 세자한테 부탁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에 한때 배반했지만 원나라의 조정에 향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잘 당부하고 너무 책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한 대우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을 어쨌든 관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합단의 진입 뭐 이런 것이 있게 될 때 바로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서경의 그 군사를 거느리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익주 교수는 한신 등의 거취에 대해서 이미 충렬왕과 쿠빌라이 사이에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충렬왕이 원나라에 입조해 있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쿠빌라이가 동령부를 파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보내오는데, 동령부 영토의 반환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충렬왕이 원에 입조해 있을 때 쿠빌라이와 동령부 반환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아마 동령부의 반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로서도 이 지역을 다시 돌려받지만 그 지역을 실제로 통치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합단의 침략에 맞서서 싸울 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또한 필요했던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잔치를 열어서 서북 여러 성 사람으로 본국에 환부한 자들, 그러니까 동령부에 있다가 고려로 돌아온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왕을 모시는 것을 허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쿠빌라이의 요구가 있습니다. 충렬왕과 쿠빌라이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합단의 무리가 고려의 동북변을 침공할 기세라 하지 않는가? 고려왕은 속히 귀국해 방어 태세에 임하도록 하라. 폐하, 합단적의 군사가 수만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의 군사는 그들을 방어하기에 턱없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몇 해째 기근이 들어서 군량 조달도 어려운 형편이고, 군량을 강남에서 조달해 고려로 운송할 것이며 군사도 대거 지원하게 될 것이다. 군사와 군량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북변을 방어하고 있다가 만일 저들이 서북 방면으로 침공하면 더욱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북면의 여러 성들을 고려에 돌려주면 될 것 아닌가? 폐하, 그럼 동령부를 파하고 서북면의 우리 영토를 모두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령부의 총관으로 있는 한신 등이 비록 고려를 배반하였다 하나 그 또한 짐의 신하인 바에 고려왕은 그를 처벌하지 말고 그를 이번 전쟁에 참여시켜서 서북면의 군사를 지휘하게 하라. 그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령부를 파하고 서북지방의 땅을 반환하는 일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